1단원하고 1단원에는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1단원의 학습 목표를 보면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라고 해놓고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라고 되어 있죠. 사실 학습 목표가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겁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 내신 필수 공통 요소에서 선생님이랑 봤었던 것들이 있죠. 시에서 이야기하는 화자라든가 말투인 어조라든가 어조를 통해 드러나는 정서라든가 그 다음에 표현 기법,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윤동주의 자화상을 공부하고 나면 같이 묶여서 출제될 수 있는 작품들을 같이 보여줄 건데요. 일단은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이 똑같죠. 공통적으로 자아를 성찰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서 말투는 어조는 어떻게 다른지,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여기에는 무엇인데 저기에도 등장하는지, 화자의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이번엔 같은 작가인 윤동주의 참회록이라는 시를 또 비교해 볼 건데, 참회록이라는 시 역시 자신을 참회하는 거니까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공통 코드가 들어있고요. 또 역시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를 비교해 봐야 되고요.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를 찾는다는 이유로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도 함께 묶어서 보셔야 돼요.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도 화자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울이 매개체가 되겠죠. 태도 차이라든가 그 다음 마지막에 화자의 정서 차이를 비교해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도 같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에서 화자가 분열을 겪거든요. 내적 분열을 겪게 되는데, 그때 분열을 겪을 때 그리워하는 화자가 자신의 과거의 이상적인 모습, 자신의 다른 모습을 그리워하거든요. 이상적인 자아라는 코드가 나오는 시가 똑같은 작가의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에서 본인이 찾아야 하는 이상적인 자아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코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육사의 절정이 지금 교과서의 학습활동에 비교하라고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조 면에서 태도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교과서의 메인 작품인 윤동주의 자화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상을 보기 전에 교과서에 있는 알아두기를 통해서 일단 학습 목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작품은 구성 요소와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으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알기 위해서 문학작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화자, 어조, 태도, 소재, 표현 기법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문학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들을 문학작품에 담아내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중에 작가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현론이라고 했었죠. 어쨌든 그랬는데 이것이 문학의 내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기 위해서 작가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될까요? 문학의 형식이 되겠죠. 당연히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결국에는 사실은 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을 분석해서 시를 감상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자화상,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보퉁이를 돌아가서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머릿속에 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자가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니까 우물이 뭐가 되냐면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되죠. 들어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조심스럽고 조금 신중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 어조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담담하게 하는 독백체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죠. 우물 속의 풍경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물 속 풍경이에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요. 구름이 흐르고요. 하늘이 펼치고요. 파란 바람이 불고요. 가을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전부 다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아름다운 우물 속의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긍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친 화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겠죠. 일단 내용은 그렇고요. 여기에 시적 어용 쓰였다는 건 체크할 수 있겠죠. 실제로 문법적으로는 옳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시인이 운율감을 살리기 위해 사용한 기법이 되고요.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사나이가 누군가요? 화자 자신이 되는 거죠.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나이의 모습에 대해서 정서가 뭔가요? 미워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움이라는 정서가 나왔어요. 아마 왜 그럴 거냐면 우물 속에 비춰진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보면 윤동주 시인이 일제치하 시인이잖아요. 난 일제치하인데 난 이런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밉다라는 정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서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진대요. 정서가 미움에서 뭐로 바뀌나요? 연민으로 바꾸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도로 가서 들여다봤더니 그 사나이가 그대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대조되는 모습으로 비쳤겠죠. 다시 그 사나이가 다시 미워져요. 미웠다가 연민이었다가 다시 미웠다가 뭐를 겪고 있나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화자의 상태, 내적 갈등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다시 어떻게 돼요? 그리워져요. 미웠다가 그리고 다시 어떤 정서를 느꼈다가 미웠다가 연민의 정서를 느꼈다가 다시 미웠다가 다시 그리워져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마지막 구조를 보면 지금 마지막 행이 어디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마지막 행이 이 시에서 이 행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같은데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반복과 변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차치할 때 봤었죠? 같은 내용도 있지만 바뀌는 내용도 있고요. 바뀌는 내용이 있는 만큼 그 의미도 체크해 봐야겠죠. 다시 그 사나이가 그리워져요. 아마 그리운 그 사나이는 누굴 거냐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는 아까랑 똑같은 우물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상태가 되죠. 그 안에 아름다운 자연의 상태인데 그 안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거죠. 이젠 아까 분열되어 있고 미웠던 자아가 자연 풍경과 어우러지면서 화자가 좀 현실의 내적 갈등을 분열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화해의 코드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추억처럼 그 사나이가 있는 거예요.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자신의 모습일 거예요. 뭐라고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냐면 이상적인 자아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일제치하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자아는 윤동주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는 아마도 현실에 저항하는 저항적 자아일 거예요. 우리 아까 학습 목표에서 뭐라고 했나요? 문학 작품은 작가의 생각을 담아내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윤동주의 생각에서 다시 그리워지는 추억처럼 사나이 그리고 아름다운 우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나이는 아마도 과거에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일제치하고 연관지어서 저항시인의 면모와 연관지어 해석한다면 저항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자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시는 지금 어떻게 쓰여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무엇인가요? 우물입니다. 처음에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미워했다가 연민을 느꼈다가 다시 미워했다가 그리워하게 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신을 미워하는 모습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도 느낄 수 있었죠. 자신이 자아 성찰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독백체의 어조로 이루어져 있는 시가 되고요. 처음에는 자연의 모습과 우물 속에 비친 자연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대조였지만 마지막에는 그 속에 있는 자신의 과거의 순수했던 모습, 저항적 자아를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를 보고 나서 먼저 바로 이어서 뭐를 한번 볼 거냐면요. 허정주의 자화상 말고 먼저 윤동주의 참회록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 역시 제목이 참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 들어있나요? 자아성찰의 코드가 들어있는 거죠. 자아성찰을 하는데 아까는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우물이었잖아요. 이번엔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뭔지 한번 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무엇을 보고 있나요? 화자는 구리 거울을 보고 있네요. 구리 거울이 뭘까요?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아까 무엇과 똑같은가요? 우물과 똑같은 소재가 되죠. 거기에 내 얼굴이 남아있어요. 아까 똑같죠? 아까 윤동주의 앞에 있는 자화상에서도 어때요? 우물 속에 내 모습이 비치고 있었잖아요. 내 모습이 남아있는데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번엔 정서가 뭐였나요? 욕되다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끄럽다는 이유를 시인의 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일제치하에 저항하지 못하는 또 일제치하 망국인의 모습이기에 부끄럽다고 이야기했겠죠. 그 힌트가
이미지가 시어에 나와 있죠. 녹이 낀 구리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녹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죠. 망해 있는 패망의 상태를 보여주기 좋은 거라서 일제차에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 조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좋겠죠. 그런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데 개인적인 자아성찰은 아닌 거예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뭐라고 했나요? 왕조의 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아성찰이에요? 역사적 자아성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모습은 우리 왕조의, 우리 역사의 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주권을 잃은 망국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는 참회의 글을, 이제부터 뭐 하나요? 반성의 글을 씁니다. 아까 윤동주의 자화성에서는 그냥 가만히 우물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모습만 있었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행위가 나오게 되네요.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반성의 글을 한 줄에 줄여서 반성문을 쓰려고 합니다. 반성문의 내용이 바로 얘가 되죠. 나 그동안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온 거야? 라는 반성문을 한 거죠. 아마도 화자의 나이는 한 24세, 25세쯤 된 거예요. 나 그동안 도대체 뭐 하고 살아왔니? 라는 반성문을 생각했는데 시가 좀 어려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당연히 즐거운 날은 광복의 날이겠죠. 그런데 그 즐거운 날이 온다는 전제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날이 올 텐데 나는 그때 돼서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쓰게 되지 않겠니? 또 한 줄의 참회록이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두 번째 참회록이 되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이 지금 쓰는 첫 번째 참회록이 되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그동안 24년 1개월을 뭐 하고 살아왔지? 라고 반성문만 쓴다면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광복의 날에 나는 또 한 번의 반성문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언제일까요? 1번의 반성문을 쓰던 그 24년 정도 되었을, 25세쯤 되었을 그 나이에 나 왜 그런 그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 1번의 반성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라도 늦지 않았는데 역사를 위해서 뭔가 치열하게 할 수 있었는데 나 왜 그런 반성문만 쓰고 있었지? 라는 또 다른 반성문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밤이면 밤마다, 밤이 뭔가요? 일제차의 부정적인 현실이겠죠? 밤이면 밤마다 나의 자아성찰의 매개체인 거울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녹이 끼어 있었겠죠. 그 녹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는 겁니다. 뭐가 들어있나요? 치열한 자아성찰이에요. 치열한 자아성찰.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윤동주의 자아상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거울에 끼어있는 녹을 닦겠다는 거죠. 그것도 장갑을 끼고 우아하게 소극적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맨손 맨발바닥으로 적극적으로 닦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닦아보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보일 거냐면 일제치하에 저항하게 되면 개인적인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나의 모습이죠. 화자의 모습이죠. 운석이라고 하는 건 별똥별이에요. 하강의 이미지, 소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홀로 고독, 쓸쓸하게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은 일제치하에 저항하면 나올 수 있는 자신의 개인적인 힘겨운 삶이죠. 그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 내가 저항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겠지만 그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치열한 자아성찰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윤동주의 자화상이랑 비교해볼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첫 번째 코드는 뭐가 들어있나요?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거기선 우물이었다면 여기에서는 구리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는 자아성찰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시대 현실을 위해서 치열하게 자아성찰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차이점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작가의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서정주의 자화상인데요. 이 시에는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아성찰이라는 공통 코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자아성찰의 태도가 윤동주의 자화상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띠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가 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신분이 아버지가 종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어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가난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집에는 누가 있게요?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배추꽃이 한 주 있다고 했어요. 왜 할머니를 팥뿌리같이 늙었다고 했을까요? 배추꽃이 왜 한 주라고 했을까요? 고독, 쓸쓸함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일을 나가고 집에는
없는 쓸쓸하게 화자와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점점점 못 먹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달은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고요. 산달, 출산달을 앞에 두고 어머니는 먹어보고 싶은 게 풋살구, 잘 익지도 않은 풋살구, 그것도 하나만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먹지 못했어요. 어떤 코드가 들어있나요? 가난의 코드가 들어있죠. 드디어 내가 나옵니다.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누구예요? 화자 자신이 되는 거죠. 흙으로 바람만 겨우 막을 정도의 벽의 집에 살고 있어요.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은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화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보년이라든가 갑자기 가보년을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가보년에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 봐야 해요.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외할아버지가 등장하죠. 근데 외할아버지와 나는 어떤 공통 코드가 있냐면 닮았대요. 그런데 시에서는 좀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일제차의 검열을 피해간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내가 뭘 닮았냐면 숱이 많은 머리털, 커다란 눈이 닮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눈동자의 크기와 할아버지의 머리숱이 아닐 거예요. 가보년에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의 저항적인 기질일 거예요. 아마도 동학농민 운동을 했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할아버지와 나는 저항적인 기질이 닮았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담담하게 고백하는 말투를 가지고 있어요. 23해 동안, 23년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80%가 뭐였다는 건가요?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아니라 그냥 방치된 상태, 시련, 이런 바람이 나를 키웠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 어떤가요? 공통 정서가 들어있네요. 자신은 부끄럽다라는 정서가 있었고요. 윤동주의 자화상에도 미워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간다는 것은 나의 모습이 죄인 같다, 바보 같다,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거잖아요. 윤동주의 자화상에도 내 모습이 미워져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런 게 차이점이네요.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자의 어떤 태도가 들어가 있나요?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 잘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시간일 거예요. 광복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죠.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화자는 만약에 시를 썼다면 그 시에 같이 있는 이슬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나요? 피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희생이 있어야 시와 같은 것들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희생과 노력이 언제나 섞여 있기 마련인데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볕이라고 하는 것도 화자에게 처한 부정적인 현실이고요. 뜨거운 햇볕이거나 햇볕이 없는 그늘도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현실이죠. 이거나 간에 나는 혓바닥을 늘어뜨린 병든 숙회처럼 헐떡거리면서 나는 살아왔대요. 병든 숙회 누구를 비유하는 말인가요?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병든 숙회는 물론 고달프게 살아온 화자의 모습을 암시하죠. 병들어 있는 숙회고요. 볕도 지나왔어야 되고 그늘도 지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찾아보세요. 나는 병든 숙회이지만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간에 혓바닥을 늘어뜨리면서 헐떡거리면서 그 순간들을 모두 다 견뎌오고 살아온 거예요. 어떤 모습이 들어있어요? 의지적인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의지적인 태도가 들어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볼까요? 화자의 처지 및 태도를 비교해 본다면 윤동주의 자화상은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라면 서정주의 자화상에서는 성찰의 매개체는 없지만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릴 때의 모습도 나왔었잖아요. 자신에 대한 삶을 성찰하고 뭐를 드러내고 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아까 윤동주의 자화상에서는 자아성찰, 자신에 대한 애증 이런 것들을 보였다면 여기는 자아성찰, 과거에 대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과 삶에 대한 의지가 들어있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거울 제목을 보는 순간 조금 감이 오죠. 화자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거울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거울은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우리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얘는 실험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똑같이 일제치하의 시이기도 합니다. 화자는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대요.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볼까요? 거울 속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요? 소리가 없고요. 조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뉘앙스에는 거울 밖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화자가 있는 거울 밖의 세상은 조용하지 않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거울 속 세상과 거울 밖 세상이 서로 대조되는 관계에 놓여 있죠. 거울 속에도 뭐가 있냐면 귀가 있어요. 귀는 일종의 뭐냐면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돼요. 귀를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귀가 있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가 되나요? 자아분열이 들어있죠. 자아분열. 그래서 아까 윤동주의 시에도 우물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싫었잖아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분열된 자아가 거울 속에 있어요. 저기는 내가 있는 곳과 다르게 조용하기도 하고요.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악수를 받을 줄 모른다고 했으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나요? 자아분열이 있는 거죠. 거울 밖에 내가 있고 거울 속에 내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울의 속성을 한번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은 지금 화자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서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는데 얘가 윤동주의 자화상에 나오는 우물과는 약간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속성이 추가되냐면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해요. 그럼 거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울이 막고 있어서 거울 속의 나를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만져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어. 그러니까 거울이 있어서 만나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울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만져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무슨 매개체가 되나요? 연결의 매개체가 돼서 여기 나오는 자아성찰의 매개체인 거울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윤동주의 자화상에 나온 우물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뭐도 되냐면 정주용의 유리창이라는 시에서 유리도 성찰의 매개체가 되면서 연결과 단절의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게 돼요. 화자는 죽은 아이가 그리워서 유리창 앞에 서서 유리창을 닫고 있죠. 그런데 유리창 밖에 별이 있어요. 내 죽은 아이의 환영이에요. 유리창 때문에 아이를 만질 수는 없지만 유리창 덕분에 아이의 환영이 또 다른 모습으로 비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유리창을 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결과 단절의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중의 유리창에서 유리창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로 돌아와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는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 거라는 거죠. 혼자 외로이 사업에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실 때 그 사업이 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랑 상관없이 혼자 외로된 사업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아분열을 보여주는 거죠. 나랑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아분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울 속에 나는 참나와는 반대라고 했으니까 분열이기도 하는데 또 닮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시 이중적인 모순된 속성도 있어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어서 섭섭하다, 퍽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오는데 근심을 하고 진찰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돼요. 여기서는 나는 거울 속에 나와 단절되어 있어서 소통하지 못하는데 근심을 하고 걱정할 수 있는 건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아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자아와 화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거울은 일제치하의 자아분열을 보여주는 시가 되고요.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나가 거울을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하는 거고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자아분열을 극복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두 개의 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윤동주의 자화상에서는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사나이를 보고 있다. 이상의 거울에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있다. 정서
이 윤동주의 자화상에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움도 느꼈다가 가엾음도 느꼈다가 그리움도 느꼈다는 정서를 보이고, 여기는 분열된 자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섭섭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물은, 거기서의 우물, 여기서의 거울은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는데, 여기에 거울에 추가되는 속성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를 연결해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단절시켜주기도 해서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물 속에 비치는 모습이 대상이에요.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이 대상이에요. 마지막에 순수했던 자기의 과거 모습을 떠올리면서 화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윤동주의 자화상이었다면, 이상의 거울에서는 거울 속의 나와 끝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로 끝났다는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를 같이 볼 건데요.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맨 마지막에 화자가 그리워하는 사나이의 모습은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과거의 순수했던 모습이라든가 이상적 자아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 그리워할 만한 모습, 이상적인 자아가 형상화되어 있는 시가 바로 윤동주의 길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도 똑같이 자아분열이라는 코드가 들어있기도 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치하의 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시 해석이 좀 쉽게 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뭐로 시작하나요? 뭔가를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뭐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에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요. 뭔가를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시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주머니가 쫙 펼쳐지면서 길이 되는 거고요. 화자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가는 길이 어떠냐면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고요. 길은 돌담을 끼고 간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건가요? 돌담이 있는 거죠. 길은 끊임없이 돌담을 끼고 가게 되어 있어요. 돌담이 뭔지 좀 더 보면 알 수 있어요.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서, 이게 지금 담이잖아요. 여기에 문이 있을 텐데 심지어 쇠문이고 굳게 닫혀 있어요. 잘 열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담은 길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면 굉장히 어둡겠죠.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계속 이어져 있어요. 아마 길은 뭐겠어요? 일종의 인생길이기도 하겠죠.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돌담을 더듬으면서 눈물 지어요. 뭔가를 찾고 있어요. 눈물 짓다가 쳐다보는데 무엇을 봤나요?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라고 했어요. 부끄럽다는 정서가 또 나왔네요. 누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하늘은 긍정적인 상태이거든요. 하늘은 어떤 상태? 푸른 상태예요.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화자와 대조를 이루는 거죠. 객관적으로 있을 뿐인데 나의 정서를 유발하게 되죠. 부끄럽다는 나의 정서를 유발하게 되고요. 하늘과 나는 아마 대조적인 상황이 되어서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우물 속에 비친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마음에 들지 않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코드를 갖게 되죠.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뭔가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굉장히 생명력이 없는, 뭐라고 할까요? 황폐한 이런 길을 걷고 있죠. 부정적인 현실인 거죠. 이 길을 걷는 것은 이유는 나오네요. 왜 걷고 있게요? 담 저쪽에 누가 있어요? 내가 남아있대요. 너무 중요해요. 담이 있는데 담 건너편에 내가 있어요. 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담 건너편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은 뭐가 일어났나요? 자아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자아분열. 근데 얘가 찾고 싶은 자아가 어디예요? 담 저쪽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나는 어떤 나가 되나요? 긍정적 자아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리워할 만한 순수했던 과거의 자아가 되는 거고요. 바로 얘가 이상적 자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물 속에 사나이가 추억처럼 있었잖아요. 그 사나이는 얘랑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내가 걷는 이유는 담 저쪽에나 일제치하의 자아라면, 이상적 자아라면 저항적 자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내가 찾고 싶은 순수하고 긍정적 자아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언제까지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가 들어있나요? 의지적인 태도가 들어있죠. 이해갔나요? 그래서 윤동주의 자화상이랑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가 여기는 더 추가되어 있고요. 담 저쪽에 내가 그리워할 만한 추억처럼 서 있는 사나이의 모습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학습활동에서 다루고 있어요. 윤동주의 자화상과 이육사의 절정을 비교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조와 태도 면에서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내신 공통학습할 때 뭐라고 했나요? 어조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했죠. 그래서 어조를 통해서 시의 분위기라든가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당연히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이육사의 절정 똑같은 일제치하의 시고요. 시의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격을 했으니까 맵다라는 촉각도 있고요. 채찍이라고 하는 맵다라고 하는 미각도 있고요. 채찍이라고 하는 촉각도 있죠.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서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다는 거죠. 일제치하의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내가 어디까지 왔어요? 북쪽 끝까지 쫓겨왔어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 한계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수평적 한계점이에요. 좀 더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하늘도 그만 지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이죠. 희망도 없고요. 그런 고원, 높은 곳에 심지어 고원 위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화자가 서 있어요. 뭔가요? 수직적 한계점이 되는 거죠. 수직적 한계. 그래서 일제치하에 쫓기고 쫓겨서 수평으로 끝까지 몰려갔는데 거기에서 계속 극한으로 몰리니까 이젠 꼭대기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제겨 디딘다는 것은 뒤꿈치를 들고 서는 건데 너무나 극한까지 몰려 있으니까 그럴 공간조차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뭐가 일어나냐면 시상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까지는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쫓기는 화자의 모습만 있을 뿐이지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시상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러매 눈을 감아요. 이 얘기는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외부의 현실은 너무나 극한적이에요. 눈 감아 생각하기를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생각해. 겨울은 일제치하예요. 강철이에요. 마이너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차갑고 냉혹하고 부정적인 현실, 시련이지만 그래도 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 희망적인 무지개가 있다고 생각해라는 역설법도 쓰였죠. 선생님 그래서 얘가 또 시험에 나오면 역설법이 나온 시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역설법이 들어있는 시 15개 이상을 선생님이 공통학습 시간에 다 보여줬죠. 거기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현실 극복 의지가 들어있어요. 자신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면서 극한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면에서 윤동주의 자화상이랑 이육사의 절정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학습활동에서 묻고 있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어조를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윤동주의 자화상은 뭐뭐합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종결어미 비읍니다를 통해서 어때요? 고백적인 어조를 하고 있다면 얘는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 위에 서다. 휩쓸려 오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단정적 어조라고 해요. 단정적 어조, 단정적 어조가 쓰였고 선생님 이런 어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남성적 어조라고 한다 그랬죠. 강인함이 느껴지고 의지가 느껴진 이런 어조를 남성적 어조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이것을 사용하고 또 현재형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자의 뭐를 보여준다? 의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태도는 아까 앞에서는 초라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하고 연민의 태도를 가졌었다면 여기서 어때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이점이 뭐를 통해서 드러나나요? 어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같은 작가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를 원문은 띄우지 않고 선생님이 이야기로 해드릴게요. 얘도 분명히 같이 출제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역시 아마도 화자가 시인이겠죠? 일제치하의 시나 쉽게 쓰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돼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화자가 처한 곳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유학가 있을 때 썼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렇게 해요. 자신의 직업이 시인이에요. 슬픈 운명이야. 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걸 알지만 그래도 시를 써볼까 해놓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반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나 늙은 교수의 고리타분한 의미 없는 강의나 들으러 가고 어릴 때 친구들 죄다 잃어버리고 나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자반성, 자성찰 이렇게 얘기하죠. 자성찰이 들어있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왜 일제치하잖아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부끄럽다는 정서 또 나오게 되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년 후에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있어요. 반복과 변주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고라고 나와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의지겠죠. 왜? 부정적인 현실을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화자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시대처럼 올 아침은 광복일 거예요. 화자가 그리워하는 긍정적인 순간일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나는 긍정적인 자일 텐데 맨 마지막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그래요. 악수를 한다는 것은 아까 이상의 거울과 다르게 자아가 분열되어 있었는데 화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아 분열과 화해가 들어있어요. 화해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요. 앞에 있는 나와 뒤에 있는 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윤동주의 길이랑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화자가 찾고 싶은 자아는 어디에 있었나요? 담 건너편에 있는 이상적이고 저항적인 자아였죠.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서 악수를 하려면 긍정적인 자아가 부정적인 자아의 손을 잡아서 긍정적인 곳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에서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게 되는데 얘가 긍정적인 자아예요. 이상적인 자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서 긍정적인 곳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는 윤동주의 길에서는 담 저쪽에 있는 내가 찾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자아, 저항적인 자아가 되고요. 이 나는 지금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현실적인 자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선생님 읽어드린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악수를 통해서 분열된 두 자아가 화해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